내 시간은 내 눈물보다 비싸다. 폭우 속에서 벤츠를 들이받은 피자, 배달부 앞에서 냉혹한 재벌 회장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보안팀은 뭘 하고 있는 거냐? 데려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그녀를 건물 밖으로 쫓아낸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떨고 있던 피자, 배달부가 15년 전 사라진 그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것을. 은서야. 정말 은서냐? 15년간 찾아 헤맸던 손녀의 목걸이를 발견한 순간 냉혹한 재벌 회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강남 한복판을 덮었습니다. 장대비가 아스팔트를 두들기며 도로 위에 물웅덩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신호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일렁거리는 가운데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려왔습니다. 강다미가 핸들을 꽉 움켜쥐며 속도를 줄이려 했습니다. 아, 안 돼.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젖은 바퀴가 헛돌기만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갓길에 정차 중이던 검은색 마이바흐 벤츠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다미는 아스팔트 위로 튕겨나갔습니다. 으악! 다미가 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찢어진 무릎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벤츠의 측면이 움푹 패여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깨져 유리 조각들이 도로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벤츠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냉혹한 인상의 노인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강혁이었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파손된 차량을 둘러보더니 바닥에 쓰러진 다미를 내려다봤습니다. 다미가 떨리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 시끄럽군. 이강혁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민서희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펴들고 이강혁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차를 갈아타시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강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칙대로 해. 다미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이강혁은 이미 다른 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서희가 다미 앞에 섰습니다. 일어나세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차량 수리비만 최소 3천만 원은 나올 거예요. 합의금까지 합치면 5천만 원 정도겠네요. 다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천만 원이요? 민서희가 다미의 신분증을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강다미 씨 맞죠? 연락처도 확인했고요. 내일 오전에 법무팀에서 연락할 거예요. 제발요,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저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민서희가 우산을 접으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다미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부서진 오토바이와 찌그러진 벤츠를 번갈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지? 그녀의 작은 중얼거림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미가 곰팡내 나는 옥탑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이 연달아 진동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다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첫 번째 메시지는 고아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은지 수술비 대출금이 연체됐어요.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병원에서 퇴원시킨다네요. 두 번째 메시지는 피자 가게 사장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났다며? 배달 못하면 일할 필요 없어. 오늘부터 나오지 마. 다미가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벤츠 수리비 5천만 원, 은지 수술비 대출금 2천만 원,
밀린 월세 300만 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미가 낡은 운동화 끈을 조여맸습니다. 일단 일부터 구해야지. 그녀는 옥탑방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회장실. 이강혁이 거대한 책상에 앉아 15년 전 사진이 담긴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윤서였습니다. 민서희가 노크하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사고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혁이 액자를 서랍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가해자는 강담이라는 23세 여성입니다. 피자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났고요. 처리는 법무팀에 넘겼습니다. 원칙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이강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의 폭우가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아들 내외가 세상을 떠난 날도 이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 날씨에 배달을 하다니 무모하군. 돈이 급했나 보죠. 하지만 그게 저희와 무슨 상관이겠어요. 민서희의 말에 이강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사고는 사고니까. 그는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강담이라는 이름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날 밤 다미는 인력시장에서 겨우 구한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불어터지도록 설거지를 했지만 하루 일당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100년이 걸려도 못 갚겠네. 다미가 한숨을 쉬며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지만 다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왔고 은지의 병원에서도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마지막 심정으로 유진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1층 로비에서 다미가 보안팀에게 애원했습니다. 아가씨, 여기는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보안요원이 다미의 남루한 차림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이강혁이 민서희와 함께 나왔습니다. 다미와 이강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다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다미에게 쏠렸습니다. 이강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보안팀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이강혁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미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회장님, 제 동생이 지금 수술을 받아야 해요. 제발. 다미의 목소리가 눈물로 떨렸습니다. 이강혁이 다미를 내려다봤습니다. 비에 젖어 떨던 15년 전 그날 밤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내 시간은 내 눈물보다 비싸다. 이강혁의 냉혹한 말에 로비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사정은 법원에 가서 이야기해라. 회장님, 다미가 다시 소리쳤지만 이강혁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데려가. 보안 요원들이 다미를 끌어냈습니다. 2층에서 민서희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미의 절박한 눈빛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강혁의 냉혹함에 만족했습니다. 그날 밤 다미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건장한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강담이 맞지? 앞서 선 남자가 협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지 병원비 빌려준 사람들이야. 돈 갚을 때 됐지? 남자가 편의점 진열대를 발로 찼습니다.
과자 봉지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직 시간? 이미 연체됐어. 오늘 당장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다른 남자가 계산대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다미가 뒷문 쪽으로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잠깐만요. 일주일만 더. 일주일? 웃기는 소리 하네. 남자들이 다미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미는 뒷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잡아. 남자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다미는 좁은 골목길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빨리 찾아. 다미가 쓰레기통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후. 다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편의점 일도 잃어버렸습니다. 텅 빈 공원 벤치에 앉은 다미가 찢어진 유니폼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하지?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회장실. 이강혁이 민서희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소란을 피운 그 아이 말이야. 강담이 말씀이시죠? 그런 식으로 회사 이미지에 해를 끼치면 안 되지 않겠나? 이강혁이 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뒷조사를 해서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해. 민서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죠. 이것이야말로 다미를 합법적으로 제거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업계 최고라는 곳에 맡겨. 이미 연락해놨습니다. 내일 아침에 자료가 나올 거예요. 민서희가 회장실을 나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담이라는 여자가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끝내주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미는 공원에서 잠을 깼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은지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일 찾으러 가야지. 다미가 벤치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그녀가 모르는 위험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서희가 오피스텔 거실에서 두꺼운 파일을 펼쳐놓았습니다. 흥신소에서 넘겨받은 강다미의 뒷조사 자료였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는 잠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다미 23세. 민서희가 첫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8세 이전 기억 상실? 흥미롭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특별한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육원 입소 당시 소지품 백일홍 꽃잎 모양의 낡은 은재 로켓 목걸이. 민서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백일홍 목걸이? 그녀의 뇌리에 번개처럼 기억이 스쳤습니다. 설마. 민서희가 급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강혁 회장의 비밀 금고에서 본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실종된 손녀 이윤서의 경찰 신고서에 적힌 특이사항. 조부가 직접 주문 제작한 백일홍 로켓 목걸이 착용.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료로 돌아가 강다미의 증명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가져온 또 다른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이강혁 아들 내외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눈매가. 민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다미와 이강혁의 며느리는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끝의 선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럴 수가. 민서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0여 년간 쌓아온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강다미가 정말 이윤서라면, 만약 이강혁이 손녀를 찾는다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안 돼. 절대 그럴 순 없어. 민서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희가 이강혁의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조작된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원본 자료는 이미 불태워버린 뒤였습니다. 회장님, 강다미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 어떤 여자던가? 민서희가 가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상습 사기꾼입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을 해왔어요. 이강혁의 눈썹이 찡그려졌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과거 3차례나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민서희가 조작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고급 외제차만 골라서 사고를 냈습니다. 뻔뻔한 여자군. 이강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내 앞에서 눈물 연기를 했다는 얘기냐? 그뿐만 아닙니다. 민서희가 더 큰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여러 사채업체에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이강혁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런, 그래서 내 회사 로비에서 소란을 피운 거로군. 예, 완전히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해 형사고발까지 진행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서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뭔가 더 있나? 강다미를 압박하던 사채업자들에게 제가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민서희가 거짓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 강다미를 서울에서 완전히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꾼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면서요. 이강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그런 인간들에게는 그 정도가 적당하지. 회장님께서 워낙 원칙을 중시하시니까요. 민서희가 회장실을 나오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완전히 없애고 강다미를 제거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서희는 흥신 소장을 만났습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그녀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행기표야. 오늘 밤 비행기로 필리핀에 가. 흥신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강다미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너도 당분간 한국을 떠나 있어. 민서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이 아직, 나머지 돈은 필리핀에서 받을 거야.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흥신 소장이 떨리는 손으로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내가 연락할 때까지. 같은 시각, 다미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더욱 거칠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강다미, 어디로 도망갈 건데? 이번엔 못 도망가. 다미가 뒷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제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다미가 벽에 등을 기대고 애원했습니다. 시간은 끝났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남자들이 다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골목 입구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순간 주춤했습니다. 다미는 그 틈을 타서 반대편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서희의 계획대로 그녀는 서서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옥탑방 보증금까지 빼앗아 갔고 이제 진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 다미는 이 모든 일의 시작점으로 향했습니다. 이강혁의 저택 앞에 서서 다미가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웅장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와 매직을 꺼내 글씨를 썼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사과해야지. 다미가 팻말을 들고 저택 정문 앞에 섰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택 안 민서희가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다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런 끈질긴 것 같으니라고. 하지만 곧 민서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다미가 저택 근처를 배회하는 것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강혁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차라리 내 눈앞에 두고 감시하는 게 낫겠어. 민서희가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서희가 우산을 쓰고 다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미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실장님? 이런 식으로 시위에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민서희가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 사과? 웃기는 소리네. 그런데 정말 갚을 방법이 없는 거야? 다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희가 계산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이 하나 있어. 제안이요? 우리 집에서 꾸준히 일을 해. 정원 관리, 외부 청소 같은 거. 민서희가 다미를 훑어봤습니다. 대신 빚을 조금씩 갚을 수 있게 해줄게. 다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난 조건이 있어. 절대 회장님 앞에 나서면 안 돼.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다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희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이제 다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와. 네가 머물 곳을 보여줄게. 민서희가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미가 조심스럽게 뒤따라왔습니다. 저택 뒤편에 작은 별채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창고로 쓰이던 곳이었지만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지내. 식사는 부엌에서 해결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우스 매니저 김 여사님이야. 앞으로 이분의 지시를 따라. 김 여사가 다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일 잘못하면 바로 쫓겨나는 거 알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혁은 민서희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왜 우리 집에? 빚 대신 노동으로 갚겠다고 해서요. 정원사 보조로 쓰려고 합니다. 마음대로 해. 내 눈에만 띄지 않으면 돼. 이강혁이 무관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서희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미는 김 여사의 혹독한 감시 아래 온갖 꾸준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잠잘곳과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김 여사가 다미에게 지시했습니다. 저택 뒤편 화원 정리해. 몇 년간 방치돼서 잡초가 우거졌어. 네, 알겠습니다. 다미가 정원 도구를 들고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비밀스러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백일홍 나무와 낡은 그니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다미가 한 걸음씩 화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곳에 와본 것 같은 기시감이었습니다. 백일홍 나무 아래에 서자 더욱 강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어딘가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야, 이리 와. 누가 나를 불렀지? 다미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다미가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았습니다. 아, 왜 이래? 파편적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 백일홍 꽃잎, 그네를 타며 웃던 순간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왜 이곳이 이렇게 낯익지? 다미가 떨리는 손으로
백일홍 나무줄기를 만졌습니다. 나무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멀리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담이, 뭐하고 있어? 네, 지금 갑니다. 담이가 급히 일어서며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이상했습니다. 이 화원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담이는 별채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백일홍 나무와 그네, 그리고 들었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담이가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니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로켓 모양의 목걸이 안에는 말라버린 꽃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담이가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꽃잎의 모양이 백일홍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담이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담이는 화원에서 느낀 기시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와 흐릿한 기억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도 될까요? 담이가 김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몸이 휘청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쉬긴 무슨, 일하러 온 거지 놀러 온 거야? 김 여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화원 정리 끝내놓아. 네. 담이가 힘겹게 대답하며 화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담이는 별채에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고열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엄마. 담이가 꿈속에서 누군가를 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의식 중에 가슴 안쪽에 손을 넣어 목걸이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강혁의 침실에서는 윤 박사가 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의 강경화 증세가 최근 들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지 마세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윤 박사가 청진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서 건강이 우선이에요. 윤 박사가 처방전을 쓰며 답했습니다. 매주 정기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윤 박사가 의료 가방을 챙겨 나가려던 순간 김 여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죄송한데 새로운 정원사가 고열로 쓰러졌는데요. 정원사가? 네, 강담이라는 아가씨인데 열이 너무 심해서요.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해열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윤 박사가 고민했습니다. 직업윤리상 환자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직접 봐야겠어요. 별채에 도착한 윤 박사는 담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열이 39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나요? 오늘 오후부터요. 계속 혼잣말을 하면서 앓고 있어요. 김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윤 박사가 청진기를 대려고 담이의 젖은 셔츠 깃을 살짝 내렸습니다. 그 순간 담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백일홍 꽃잎 모양의 낡은 로켓 목걸이였습니다. 윤 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그는 그 목걸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이강혁 회장과 함께 아들 내외의 유품을 정리하며 애타게 찾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이강혁이 손녀에게 직접 주문 제작해준 특별한 목걸이였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된 건가요?
김 여사가 이상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 박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회장님께. 윤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회장님 침실로 모셔야 해요. 김 여사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께서 싫어하실 텐데. 지금 당장요. 윤 박사가 다미를 거의 없다시피 부축했습니다. 김 여사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실 복도에서 민서희와 마주쳤습니다. 박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을 뵈야 합니다. 윤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서희가 막아섰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휴식 중이세요. 내일.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이어야 해요. 윤 박사가 강하게 밀어붙이자 민서희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자 이강혁이 불쾌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왜 그 아이가 여기에? 회장님, 이것을 보세요. 윤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다미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강혁의 시선이 목걸이에 집중됐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저것은. 이강혁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하지만 목걸이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8살 손녀에게 생일 선물로 직접 만들어준 세상에 하나뿐인 목걸이였습니다. 로켓 안에 백일홍 꽃잎을 넣어준 특별한 목걸이였습니다. 은서야. 이강혁이 떨리는 손으로 다미의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정말 은서냐? 15년간 꽁꽁 얼어있던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은서야,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다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열에 들떠 있었지만 이강혁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회장님? 은서야, 내 은서. 이강혁이 다미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혈육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냉혹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녀를 그리워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민서희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진짜 상속녀 앞에서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의미 없어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민서희가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손녀의 감격적인 재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다미와 이강혁의 친자 관계가 99.9%로 확인됐습니다. 다미는 정말로 15년 전 실종된 손녀 이은서였습니다. 은서야, 이제 정말 확실해졌구나. 이강혁이 검사 결과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아버지. 다미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아직 어색했지만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은서가 맞나요? 그럼 이 목걸이가 증거야. 이강혁이 다미의 목걸이를 어루만졌습니다. 네가 8살 생일 때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거란다. 다미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품, 백일홍 정원, 그네를 타던 행복한 순간들. 모든 것이 이곳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강혁은 다미에게 최고의 것들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명품 드레스, 개인 교사, 최고급 음식. 하지만 다미는 어색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다미가 화려한 드레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떡볶이 드실래요? 정말 맛있어요. 떡볶이? 이강혁이 놀랐습니다. 재벌가의 식탁에 떡볶이라니. 네.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운 거예요. 다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께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이강혁은 생전 처음으로 손녀가 만든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비싼 요리보다 훨씬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다미의 정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이강혁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한편 민서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이강혁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다미를 정식으로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임원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이강혁이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제 손녀를 찾았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유일한 혈육이자 상속녀인 이은서입니다. 이강혁이 다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다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서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임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강혁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으악! 할아버지! 다미가 깜짝 놀라 이강혁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은 이미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서이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강혁이 입에서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19에 신고해요. 빨리 응급실로.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미가 의식을 잃은 이강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지만 이강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이강혁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다미는 밤새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은서 양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강경화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윤 박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시간이 있어요? 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다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간신히 겨우 찾은 할아버지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간이식은 어떻게 해요? 혈육의 간을 이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윤 박사가 다미를 바라봤습니다. 다미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위험이. 상관없어요.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다미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민서이는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강혁이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다미가 간이식으로 그를 살린다면 오히려 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민서이가 중얼거리며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기 위해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살리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서이는 병원 어딘가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식윤리위원회죠? 신고할 일이 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음험한 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미의 이식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수술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다행이야. 이제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 다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 박사도 희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루 앞둔 그날 밤 윤 박사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식윤리위원회에서 수술을 보류하라고 했어요. 윤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류? 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긴급 회의가 있을 예정이에요. 다음 날 아침 병원 회의실에 이식윤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다미와 윤 박사 그리고 몇몇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강다미 씨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들며 말했습니다. 심각한 내용이라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슨 제보인데요? 다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다미 씨가 수천만 원의 사채 빚이 있었고 벤츠 사고를 빌미로 이강혁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사실과 달라요. 또한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간이식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장된 장기 매매일 수도 있습니다. 다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할아버지를 살리고 싶어서. 증거가 있나요? 다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상속녀로 등록된 시점과 이식 결정 시점이 너무 가깝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위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럼 수술을 못하는 건가요? 다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보류입니다. 다미가 회의실에서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어떡하지? 할아버지가 위험한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양, 김 변호사였습니다. 이강혁의 오랜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상황을 들었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김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다미가 놀란 눈으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유언장에는 이강혁의 친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손녀 이은서를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은서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 다만 함께 피자를 만들며 소박하게 살고 싶다. 할아버지가. 다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재산을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들이 유언장을 검토했습니다. 이게 정말 회장님이 쓰신 건가요? 필체 감정을 의뢰해서 확인했습니다. 100% 본인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을 추적해 봤더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은행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민서희 실장이 사채업자들에게 거액을 입금한 기록입니다. 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또한 흥신 소장과의 통화 녹취록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민서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담이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필리핀으로 도망가. 이 일이 들통나면 너도 끝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교사이자 살인교사 미수입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서희 실장이 이은서 양을 제거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고 뒤따라 수갑을 찬 민서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서희 씨 증거인멸 교사와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민서희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위원장이 일어섰습니다. 모든 의혹이 해소됐습니다. 수술을 즉시 승인합니다. 다미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미가 김 변호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주셔서 회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예요. 김 변호사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수술 준비하세요. 다미가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모든 위기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만이 남았습니다. 복도에서 끌려가는 민서희가 다미를 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략은 무너졌고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다미가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곧 함께 피자를 만들며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분 모두 회복실로 이송됩니다. 며칠 후 회복실에서 다미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옆 침대에는 할아버지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미가 조심스럽게 이강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다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강혁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강혁이 눈을 떴습니다. 은서야? 네,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이강혁이 다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저도 기뻐요. 한편 민서희는 법정에 섰습니다. 증거인멸, 배임, 횡령, 살인교사 미수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수십 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민서희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몇 주 후 완전히 회복한 이강혁과 다미는 퇴원했습니다. 이강혁은 유진그룹 이사회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모든 경영에서 손을 뗍니다. 임원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리고 제 개인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강혁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미도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괜찮겠니? 네, 전혀 후회 안 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한강 둔치에 작은 푸드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은선에 피자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우 좀 더 얇게 밀어주세요. 다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강혁이 서툰 솜씨로 피자, 도우를 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맞아요. 정말 잘하세요. 둘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푸드트럭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고아원 동생들, 윤 박사, 그리고 과거 다미가 일했던 피자 가게 동료들까지 모두가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서 언니, 저희 왔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특별 메뉴 만들어줄게. 진짜요? 야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강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자 가게 사장도 머쓱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다미야, 그때는 미안했다. 괜찮아요, 사장님. 소스 듬뿍 넣어드릴게요.
다미가 환한 미소로 피자를 건넸습니다. 사장의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이강혁과 다미가 나란히 서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다미가 이강혁의 팔을 끼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행복해? 물론이지. 네가 있어서 매일이 축제 같아. 이강혁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내일은 새 메뉴 만들어 볼까? 좋아. 뭘 만들 건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할아버지와 손녀. 이제 그들에게는 진정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푸드트럭 뒤쪽에서 윤 박사가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 김 변호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럼요. 돈보다 소중한 걸 찾으셨으니까. 다미가 할아버지에게 직접 만든 피자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드셔보세요. 고마워, 우리 은서. 이강혁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였습니다. 손녀의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강혁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노을이 더욱 붉게 물들었습니다. 푸드트럭 앞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나며 따뜻한 풍경을 비췄습니다. 한강을 따라 달리는 작은 푸드트럭. 그 안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시작된 최악의 만남이 15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로 이어졌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믿었던 냉혹한 재벌 회장 이강혁과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던 피자 배달부 강다미.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것은 단순한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탐욕에 눈이 먼한 여자의 치밀한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민서희의 모든 계략이 무너지고 정의가 승리한 후 할아버지와 손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수십억의 재산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강변에서 작은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